아, 히틀러가 그 세계사에 등장하면서 나치 독일의 그 정치 체제가 1934년도에 유럽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출범이 1934년이고 1945년 5월 8일에 그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한 12년이 못 됩니다. 11년 약 한 7개월 정도 나치 독일이 유럽을 거의 다 장악했었어요. 어딘가 하면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또 포르투갈의 리스본, 리베리아 반도라 그러죠. 거기에서부터 거의 모스크바 근처, 그러니까 폴란드죠. 폴란드 경계선 해가지고 유럽을 다 장악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런 우크라이나, 이런 광활한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토를 거의 다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11년 7개월 동안에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랬는데 2차 대전을 자기네들이 일으켰어요. 1939년도 9월 1일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자기네들이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 도중에 유태인들을 많이 강제로 수용소에 유치해가지고 아주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무슨 그런 신형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품들을 실어 날라서 어디다가 창고에다 쌓아놓고 조립하고 이러는 등등의 잡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유태인들을 강제 노동으로 완전히 그저 노동하는 기계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생체 실험도 하고 또 오늘날 생명공학에서 복제, 인간 복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의 여자들의 자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나치 독일에서 왜 유태인들을 탄압하고 유태인들 600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가. 그때 당시 1945년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흩어져 사는 것을 다이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다이아스포라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의 수가 거의 한 1,500만 됐었어요. 그런 데서 600만이라는 인구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끔찍한 일인데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유태인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그것은 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런 겁니다.
그 최근 연구에서 그 히틀러의 가족을 연구하면은 히틀러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히틀러의 아버지는 원래 그 어머니의 성을 따서 슈클그루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히틀러에게는 외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할머니죠.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니까 뭐 친할머니죠. 그 친할머니의 이름이 슈클그루버인데 그 아버지가 슈클그루버라는 이름으로 뭐 거의 뭐 30세가 날 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중에 뭐 히틀러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뭐 히틀러를 낳기 바로 직전에 이름을 고쳤는데 그러면은 그 히틀러의 할머니 그 슈클그루버라고 하는 뭐 안나 슈클그루버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로스차일드라고 그렇게 영어를 발음하는데 원래 독일어로는 로트쉴트입니다. 로트쉴트인데 그 영어 발음으로 로스차일드라 그러는데 로트쉴트의 그 가문이 뭐 굉장히 그 돈이 많은 그 은행가 집안이었어요. 거기에 그 5형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들 5에 딸 5에 전부 10남매인데 그 전부 10남매인데 아들 5이 다 은행가고 또 딸도 그 결혼한 남편이 전부 다 은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로트쉴트라는 가문은 뭐 은행가들만 10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로트쉴트 둘째 아들이 유태인이에요. 그 아들 5과 딸 5이 그 유태인입니다. 근데 로트쉴트의 그 두 번째 아들이 비엔나에 와서 혼자 지냈어요. 비엔나에 그 로스차일드 은행이죠. 금융 사업을 하면서 원래 가족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엔나에 그 출장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혼자 살면서 아주 큰 거대한 저택을 비엔나에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은 그 파출부처럼 뭐 하우스 다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그 집안일 돌보는 그런 일을 맡아서 그 히틀러의 할머니죠. 슈클그루버가 그 비엔나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 남자 혼자 사는데 그 큰 저택을 깨끗이 청소하고 뭐 빨래도 하고 그 모든 뭐 음식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의 막 동거 생활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로트쉴트의 둘째 아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그 이름이 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니까는 그 다음엔 더 이상 여기 집에 오지 말고 혼자서 애기를 낳든가 해서 기르든가 하라. 돈은 내가 많으니까 양육비야 그건 보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슈클그루버가 그 애를 낳는데 그것이 그 히틀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을 따가지고 말하자면은 호적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슈클그루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10년 전에 이 슈클그루버가 이름을 히틀러로 바꿨는데
그 전에 한 10년 전에 그 어머니가 히들러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붓 아버지죠. 결혼해서 그 이름이 히들러인데, 그 히들러 밑에서 그냥 자기는 슈클그루버라는 이름으로 그냥 살았어요. 10년간을.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히들러로 고치라 자꾸 그러니까, 나는 슈클그루버라는 이름으로 거의 30세가 되도록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름 히들러로 고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비슷한데, 히들러, 거기서 이제 HIEDLER, 히들러. 거기서 이제 이 긴 모음이 나게 이를 빼고, D 대신에 T를 넣고, 그래서 이제 히틀러다. HITLER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히틀러의 할머니인 슈클그루버는 유태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히틀러의 할아버지죠.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이에서 그 히틀러의 아버지를 낳았지만서도 히틀러의 아버지를 낳은 그 사람, 그 사람은 로트쉴트입니다. 로트쉴트의 두 번째인데,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히틀러의 피는, 혈통은, 절반은 유태인의 피라고 볼 수 있어요. 히틀러도 유태인의 혈통의 한 50%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왜 자기도 절반은 유태인의 피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유태인들을 그렇게 구박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할 때 자기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고 해서 암암리에 유태인들의 아주 거대한 금융기관, 10명의 은행가들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력을 가진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대줬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아버지도 그렇게 30세까지 장성했고, 히틀러가 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돈을 대줬습니다. 그러면 로트차일드라고 영어 발음으로 그런데 로트쉴트 유태인의 금융인들로부터 히틀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때부터 도움을 받았고, 또 실제로 나중에 정치하면서도 로트쉴트 은행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할머니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할아버지가 유태인이고, 또 로트쉴트, 영어로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아서, 자기 정치 활동할 때 정치 자금도 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34년에 실권을 잡아서, 그렇게 유태인들을 박해하고 유태인들을 죽일 생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히틀러가 미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미술대학의 학생으로 있을 때 수학여행을 근처에 합스부르크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과 큰 성 그런 데를 방문했었는데, 수학여행으로. 거기에 호프부르크라고 하는 비엔나의 외곽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거대한 합스부르크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지하에 이상한 유물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로마 병정 중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의 이름이 롱기누스인데, 그 가이우스 롱기누스인데, 그 롱기누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그 창의 그 창촉, 앞에 뾰족한 부분이 그대로 전해와서 그것이 그 합스부르크 가에서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창촉을 거기 유리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그 호프부르크의 그 성에 있는 교회의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히틀러가 보고 그 전해오는 얘기는 그것이 그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도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내가 막 기독교인들 탄압은 이제 그만두고 내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유물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게 유물이 없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롱기누스의 창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그 창촉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콘스탄틴노플의 콘스탄틴 대제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 손을 놓고 기도하면은 만병통치고, 또 그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하게 되면 백전백승이고 그런다는 전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학생 때 그거를 가서 구경했어요. 하면서 내가 언젠가 그 정권을 잡고 정치인이 되고 하면은 이 롱기누스 창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 미술대 학생 때 거기 수학여행 갔을 때 그거를 보면서 생각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1934년도에 실제로 그 정권을 잡았어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을 그걸 물리치고 나치 독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밑에 그 장교들을 시켜서 호프부르크에 가서 그 교회 지하에 있는 그 롱기누스 창촉을 가져오라.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그 1938년도에는 그대로 막 그 오스트리아 그 경계선에 가가지고 우리가 최신형 장갑차와 탱크를 가지고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단숨에 베를린서부터 뮌헨까지 아우토반을 달려왔다. 여기서부터 비엔나를 진군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대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병합한다 하는 그 계약서에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냥 행진에 들어갔어요. 뭐 총 한 방 안 쏘고. 그래서 비엔나까지 들어가자마자 그 히틀러는 그 호프부르크에 있는 그 교회 지하에 있는 롱기누스 창촉을 그거를 가지고 독일로 갖다 놨습니다. 그걸 어디다 갖다 놨냐 하게 되면은 다 준비가 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벨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창촉의 모습대로 집을 지어 놓은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갖다 소중히 보관을 했습니다. 그 창촉으로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이 나왔어요. 왜냐? 그 예수님을 찔는 창촉은 로마 병정이었지만 그 가이우스 롱기누스라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은 유태인이다. 아니 빌라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놔주려고 명절이 되게 되면 규례가 있다.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규제가 있다. 바라바를 끔찍한 그 살인 그 범을 놔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좀 미친 소리 하는 이 나사렛의 청년을 놔줄 것이냐. 이랬을 때 그 빌라도의 생각은 그저
그 청년을 놔주시오. 그럴 줄 알았다 이거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돈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매수해가지고 그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그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역사적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품이 여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던 그 롱기누스의 창속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원한, 그것은 유대인들을 그거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안가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면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과는 좀 다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통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거, 이거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거고, 그 히틀러 자신은 1934년도에 이미 그 창족을 가져올 그 결심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 그걸 가지러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에 히물러를 불러가지고 집을 짓되 그 롱기누스 창족 모습과 같이 삼각형으로 건물을 지으라. 그래서 히틀러가 다 스케치해가지고 히물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1934년도에 그 정권 잡자마자 파더보른이라는 그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북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가 그 베벨스부르크라는 데가 있었어요. 좀 산의 높은 지대에 그 폐허된 성이 있었는데 그 폐허된 것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거기다가 그 창족과 같이 생긴 삼각형으로 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그 나치 독일에서 할 때 그때 완공됐습니다. 2년 만에. 그래서 36년도에 이미 그 베벨스부르크라는 그 창족의 삼각형 모양을 한 건물이 완공됐고 거기에서 나치의 순애들, 브레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비엔나에 들어가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그 합병하면서 그 롱기누스 창족을 가져다가 이미 그 창족의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지어놓은 베벨스부르크라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 독일의 브레인들이 거기서 교육받는 교육 프로그램에 전부 다 그 창족을 보고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즉 반유대주의 사상이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그 집도 그렇게 짓고 그 창족을 진열해 놓고 그 창족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들의 행악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의 순애들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이 강의는 다음에 베벨스부르크에서 무슨 교과 과정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그 계속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